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드디어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가장 확실한 파멸이 터졌으니 이제 여러분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일만 남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뉴스가 종말을 외치고 호르무즈 해협에 불꽃이 튀는데 월가의 큰손들은 지금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매수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비극이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축제가 되는 이 잔인한 역설을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코스피가 개장하자마자 3%가 넘게 빠지고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것뿐입니다. 자, 수사관의 심정으로 첫 번째 단서를 따라가 봅시다. 국회 자료와 금융투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비율은 무려 70%를 상회합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내죠.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진렵할 때 누군가는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닥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이 돈의 흐름을 해부해 봅시다. 여러분이 전쟁 공포에 질려 삼성전자 주식 100만 원어치를 손절매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먼저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세금 약 0.2%인 2,000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판 주식은 개파락, 즉 어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작해 이미 4만 원 정도 손실을 본 상태겠죠. 결국 여러분의 손에는 95만 8천 원이 남습니다. 반대로 이 주식을 산 외국인은 어떨까요? 전쟁이 해소되면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잃은 4만 2천 원은 고스란히 그들의 이익으로 전이됩니다. 결국 100만 원짜리 공포를 팔아서 여러분이 남긴 건 95만 원의 잔고뿐이고 누군가는 앉아서 4%의 수익을 챙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비합리적인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포로 시장의 원리입니다. 포로 시장이란 소비자가 선택권 없이 특정 상황이나 시스템에 갇혀 불리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닥치면 우리 개미들은 공포라는 감옥에 갇힌 포로가 됩니다. 냉정한 판단은 마비되고 일단 살고 보자는 본능만 남게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반도체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하루아침에 5%씩 사라질 일인가요?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은 오히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익이 폭증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하루 1,3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중동의 목줄이 잡힌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나라 증시의 얕은 체력과 공매도 같은 제도적 허점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볼까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연기금의 방어 기제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반면 우리는 개인이 던지면 기관도 함께 던지며 하락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같이 도망가는 꼴입니다. 결국 이 공포의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구조를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립니다. 돈을 푼다는 뜻이죠.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인 주식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오히려 자산을 보유하는 전략이죠.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다시 열리는 장에서 공포의 포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정한 포식자가 되시겠습니까? 외국인이 조용히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그 종목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주목하는 진짜 전쟁 수혜주의 정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단순히 총과 칼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대동맥을 다시 연결할 그 의문의 기업들, 그 지도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추적해 봅시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러분, 이곳의 폭은 고작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밖에 안 되는 이 좁은 길목에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갇혀 있습니다. 이란이 이 대동맥을 꽉 쥐는 순간 전 세계는 에너지 쇼크라는 급성 심근경색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수사관의 시선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오지만 정작 기름값이 오를 때 가장 환호하는 건 중동 국가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기업들입니다. 도대체 이 기름값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우리가 주유소에서 5만원어치 기름을 넣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돈은 단계별로 갈갈이 찢어집니다. 먼저 원유 수입 단가와 관세가 약 25,000원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은 정부의 몫입니다. 유류세와 부가세로 약 13,000원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정유사의 정제 마진과 인건비 6,000원, 주유소 운영비와 임대료 4,500원을 빼고 나면 주유소 사장님이 가져가는 최종 이익은 고작 1,500원 남짓입니다. 결국 5만원어치를 팔아서 껌값 한 통 남기는 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이란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로 만들어 팔 때 남는 마진을 말합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불안해지면 이 정제 마진이 평소보다 2배, 3배 폭등합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횡재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라 외부 환경 덕분에 우연히 굴러들어온 막대한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기름이 부족하면 경제가 멈춰야 하는데 왜 미국은 여유만만할까요? 답은 셰일 혁명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하루에 1,300만 배럴이 넘는 기름을 땅에서 뽑아내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중동이 문을 닫아도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가 상승은 미국 셰일 기업들에게는 축복이나 다름없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주말 나들이를 가려던 가장은 주유소 가격표를 보고 한숨을 쉽니다. 하루 12시간 핸들을 잡는 화물차 기사님은 요소수 사태에 이어 이제는 기름값 때문에 운행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집니다. 자본 잠식이란 적자가 너무 커져서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미천까지 까먹는 무서운 상황을 말합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의 비합리성은 더 명확해집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주에서는 유가가 급등할 때 한시적으로 정유사에 초과 이득세를 걷어 서민들의 유류비를 직접 보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유류세를 깎아줘도 정유사가 공급가를 늦게 내리면 소비자들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국가가 장학금을 줬는데 학교가 등록금을 올려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물가 그 자체입니다. 석유는 플라스틱, 비료, 화장품, 심지어 우리가 입는 옷의 원료가 됩니다. 여기서 기업들은 교묘한 수법을 씁니다.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크기나 용량을 슬그머니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행태를 말합니다. 과자 봉지는 그대로인데 속 내용물이 줄어드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전쟁의 포화가 호르무즈를 덮치고 유가가 $150를 향해 달려갈 때 기업들은 이미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갈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딱 하나 계산되지 않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역습입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중앙은행은 결국 이것을 꺼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투하되는 순간 주식시장의 모든 판도는 다시 한번 뒤집히게 됩니다. 금리라는 이름의 거대한 쓰나미는 과연 누구를 삼키고 누구를 구원할까요? 그 해답은 중앙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금리 인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서를 추적해봅시다. 전쟁이 터지면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중앙은행은 이 불을 끄기 위해 금리라는 찬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국회 예산정책표나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를 보면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약 12조 원씩 늘어납니다. 반면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이익은 수조 원 단위로 불어나죠. 예대금리차란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차이로 은행이 앉아서 버는 마진을 뜻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간 이자는 어디로 흐르는 걸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5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금리가 3%일 때 월 이자는 약 125만 원입니다. 하지만 전쟁 여파로 금리가 6%까지 치솟으면 월 이자는 250만 원으로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이 125만 원의 추가 비용은 여러분의 삶에서 단계별로 지워집니다. 먼저 외식비와 문화생활비 40만 원이 사라지고 아이들 학원비 30만 원을 줄입니다. 그 다음은 노후 대비 적금 30만 원을 해지하고 마지막에는 식료품비 25만 원까지 아껴야 합니다. 결국 5억 원짜리 집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행복은 매달 125만 원어치씩 압수당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론은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지불한 225만 원이 은행의 시스템, 관리비나 인건비로 쓰이는 비중은 고작 10%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은행의 영업이익으로 적립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죠. 이 시기에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이 가속화됩니다. 감가상각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가치가 깎여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거세질수록 누군가는 성과급 파티를 열고 누군가는 삶의 기반을 깎아먹으며 버티는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사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전쟁의 공포는 실제하지만 그 공포가 만드는 가난은 설계된 것일 수 있습니다. 구조를 알면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고 뺏기지 않을 방어막을 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에 작은 돋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수사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수사팀에 합류해주세요. 다음 수사 대상은 여러분의 댓글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